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김선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높임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프린트는 cape.daum.net 선영쌤87 syssam87 또는 다음에서 선영쌤의 국어자료실을 검색해서 나오는 카페로 들어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 게시판에 올라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어떤 카페 게시글 위치는 제가 유튜브 영상 바로 댓글에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높임의 유형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프린트가 없는 분들은 프린트를 다운받고 그리고 그 프린트에 있는 빈칸을 채우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임의 유형. 높임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상대 높임이죠. 상대 높임은 청자, 듣는 사람을 높여주는 높임법입니다. 여러분들 듣는 사람을 높여주고 낮춰주는 그런 표현법이죠. 여러분들의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나 친구한테 안녕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는 존댓말 반말이 전부 상대 높임법에 포함됩니다. 상대 높임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존댓말, 즉 높임의 표현과 그리고 반말, 상대방을 낮추는 반말의 표현이 모두 다 표현된 방법이 상대 높임법이죠. 그리고 높임법의 유형 두 번째, 바로 주체 높임입니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즉 주어를 높이는 겁니다.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예를 들어 어머니가 무엇인가 하셨다면 어머니가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그리고 잔다가 아니라 주무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주체 높임법이죠. 그 다음 객체 높임법은요, 객체, 목적어나 또는 필수적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객체 높임법은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다와 같은 그런 표현법이 바로 객체 높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대 높임 한번 배워봅시다. 상대 높임은 말을 듣는 사람, 즉 말을 듣는 사람은 두 글자로 우리가 청자라고 하죠. 청자를 높이거나 혹은 낮추는 표현법입니다. 네, 흔히 낮추는 표현법은 우리가 높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이하게 상대 높임은 낮추는 반말도 이 상대 높임 안에 들어간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상대 높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상대 높임의 종류에는 총 6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체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격식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 높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격식체는 아주 공식적인 상황에서 격식을 차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회의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거나 또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하거나 또 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을 때 혹은 뭐 군대 같은 곳 또는 회사처럼 어떤 비즈니스 관계나 공적인 관계에서 그래서 아주 정중하고 그리고 격식 있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격식체를 사용합니다. 그에 비해서 비격식체는 여러분들이 친구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흔히 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비격식체라고 할 수 있죠. 사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말하는, 친근하게 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격식체에서 가장 상대방을 높여주는 표현, 바로 하십시오체이죠. 하십시오체는 다른 말로 우리가 아주 높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 듣는 이를 가장 높여 대접하는 방식이죠. 어서 오십시오. 찾으시는 것 있으십니까? 자, 이런 게 바로 하십시오체예요. 흔히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아가체가 하십시오체라고 하는데요. 네. 단아가에서 물론 나 같은 경우에는 아랫사람에게 얘기하는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어떤 헤라체에 가깝긴 하지만요. 다와 까는 하십시오체에 좀 가깝겠죠. 유시진 대위가 태양의 후예에서 송혜교한테도 계속 단아가체를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을 그리도 다 걱정합니까? 이 시간 이후로 내 걱정만 합니다. 뭐 이런 식의 말 있잖아요. 네, 오글거렸죠. 이런 까와 다를 사용한 방식, 네, 하십시오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찾으시는 것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군대에서 선임에게 후임이 얘기하거나 혹은 어떤 이제 백화점 같은 곳에서 고객들에게 종업원이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 하십시오체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체, 하오체가 있습니다. 하오체는 예사 높임이라고 하죠. 예사롭게 높인다. 우리 예전에 의문의 변동에서 예사소리라고 배웠죠. 예사소리가 뭐예요? 보통 평범한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예사 높임은 아주 높이는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약간 높이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아랫사람이나 친구를 높여 대접하는 방식인데, 자, 그러니까 아주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한테는 하우체를 잘 쓰지 못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시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같은 대신들끼리는 하우체를 쓸 수 있어요. 아니 영상내가 무슨 말을 그리하시오? 이렇게 하우체를 쓸 수 있죠. 끝에가 오로 많이 끝납니다. 네 빨리 가겠소. 영상대감도 빨리 준비하시구려. 이런 식으로 하우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와 동급인 사람 혹은 더 아랫사람을 좀 대우해 줄 때 그럴 때 하우체를 씁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임금님한테 그렇게 하우체를 쓸 수는 없어요. 상감마마 빨리 드십시오라고 하면 하십시오체지만 빨리 가시오. 상감마마 빨리 가시오. 상감마마 빨리 오시오. 이렇게 하우체를 쓰는 건 안 됩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못 쓰는 방식이에요. 아랫사람이나 친구를 높여 대접하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식. 아랫사람이나 친구를 높여서 대접하는 건 아니고 약간 대접해주는 좀 하우체보다는 적게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하계체이죠. 하계체는 예사 낮춤입니다. 낮추는 말이긴 낮추는 말인데요. 그렇다고 아주 낮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약간만 낮추는 방식입니다. 하계체는 보통 이제 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래도 헤라체를 쓰긴 좀 미안하니까 약간 더 높일 때 씁니다. 자, 어떨 때 쓰냐면요. 그렇다고 물론 아랫사람한테만 쓰는 건 아니고 동급에서도 쓰이는 표현이에요. 보통 장인이 사위에게 쓰는 말투가 바로 하계체라고 할 수 있죠. 박서방 빨리 여기 오게. 요새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나? 네, 이런 하계체 바로 아랫사람이나 친구를 대접해주는 방식이죠. 사극 드라마 보면 남편들이 부인에게 보통 하계체를 많이 씁니다. 부인 빨리 오시게나. 네, 이런 표현들 하계체 많이 쓰죠. 자, 그다음에 듣는 이를 높이지 않는 방식. 자, 완전히 높이지 않는 방식, 높임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바로 헤라체이죠. 헤라체는 아주 낮춤입니다. 네, 이것은 높은 사람은 절대로 쓸 수 없는 방식이죠. 지각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헤라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친근감도 없고 비격식체가 아니니까 친근감도 없고 그렇다고 대우해주는 부분도 없고 하니까 들었을 때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높임체이죠. 지각하지 마라처럼 이렇게 라로 끝나는 명령문이 헤라체에 속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체는 바로 비격식체에 속하는 해요체입니다. 해요체는 다른 말로 두루 높임이라고 하죠. 두루 높임.
듣는 이를 윗사람으로 대접하여 높이는 방식인데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높여주는 존댓말이긴 하지만 아주 딱딱하고 격식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친근감 있게 어느 정도 친한 사이에서 친밀감 있게 하는 그런 존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오늘 종례 언제 끝나요? 네,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많이 하는 방식이죠. 선생님한테 하십시오체를 쓰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선생님 오늘 종례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보다는 오늘 종례 언제 끝나요? 이렇게 좀 더 친근하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죠. 그게 바로 비격식체의 해요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해라체입니다. 해라체는 두루 낮춤이라고도 하죠. 해라체와 거의 동급이지만 죄송해요. 제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자, 해라체가 아니라 해체이죠. 해체. 죄송합니다. 자, 해체는 해라체와 거의 동급이지만 해라체보다 덜 권위적이고 더 친밀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 바로 해체입니다. 네, 해체.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해체이죠. 여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해라체이지만 여기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 해체예요. 지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해라체이지만 지각하지 마. 좀 더 부드럽고 덜 권위적이고 친밀하죠. 야, 문 좀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 사이에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좀만 문 닫아줄래? 또는 문 좀 닫아줘.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들죠. 네, 기분이 덜 나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체나 해체는 좀 더 친근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적으셨죠? 자, 그럼 이렇게 높임이나 또는 낮춤의 표현 방식이 우리가 상대 높임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자, 이 표는 많이 외워주면 좋겠고요. 문제로는 이런 예문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예문이 어떤 체인지 물어보는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주체 높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이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자, 높이거나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표현법이에요. 그리고 주체는 대부분 문장에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문장 성분에서 주어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주체는 결국 주어예요. 자, 주체가 뭐예요, 선생님? 자, 한번 적어봅시다. 주체. 자, 주체란 무엇이냐면요. 어떤 동작을 행하거나 직접 자기가 능동적으로 좀 그것을 행하는 피동적 당하는 것도 물론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동작을 행하는 어떤 당사자가 되는 것이 바로 주체입니다. 동작을 행하거나 또는 어떤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꽃이 예쁘다. 예쁜 상태에 놓인 대상 바로 꽃이죠. 꽃이 바로 주체예요. 그리고 선영이가 수영을 하다 라고 했을 때 수영을 하는 그 사람 누구예요? 그 동작을 행한 사람? 바로 선영이죠. 그러니까 선영이는 주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장에서 보통 주어, 이, 가 또는 이가 그리고 깨서로 나오는 그런 주어가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주체가 됩니다. 은는이 붙을 수도 있겠죠. 이가 깨서 무엇은 은는이가 깨서 이런 표현들이 바로 주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영이는 수영을 한다. 선영이가 수영을 한다처럼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자, 이걸 높여주려고 해요. 선영님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돼요? 선영님께서 수영을 하신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무엇이 붙었어요? 이가 대신에 깨서가 붙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예요. 네, 은는이가 깨서 전부 다 조사에 속하죠. 깨서는 주체의 높임을 실현하는 주격조사입니다. 그 다음 주체 높임 선호말 어미 또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수영을 한다가 아니라 수영을 하신다처럼 시가 나타났죠. 시. 네. 선생님
수영을 한다 해서 수영을 하신다가 되었으면요. 신이 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니은은 뭐냐면요. 현재형 선어말 어미예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죠. 그러니까 이 시만 따로 봤을 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주체 높임을 또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높임의 전미사 님이 있어요. 높임의 전미사 님은요. 꼭 주체 높임뿐만 아니라 객체 높임, 상대 높임에서도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적어줄게요. 주체, 객체, 상대 높임 모두 사용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럼 이 님이 주체인지 객체인지 상대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요. 주어를 높이고 있을 땐 주체, 님이 붙은 대상이 객체이면 이제 목적어나 부사어이면 객체 높임, 그리고 호칭으로 불렀으면 상대 높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옷을 입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는 주체 높임의 님이죠. 하지만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다. 선생님께 수학 문제를 여쭈어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선생님께가 여쭤봄을 당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객체예요. 그럴 때는 바로 객체 높임이 되고요.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처럼 선생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님 하면서 불렀어요. 그럴 때는 상대 높임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 개 다 쓸 수 있는 것들은 문제로 나갔을 경우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깨서나 이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로 나오면 거저주는 문제로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깨서나 시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주체 높임에서만 실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깨서나 시가 나오면 이건 주체 높임이네?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또 이제 특수 어휘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특수 어휘를 하기 전에 잠깐 간접 높임과 직접 높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체 높임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요. 직접 높임, 바로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인 주체 높임과 예를 들면 할머니께서 잠을 주무신다 같은 표현은 할머니를 직접 깨서로 높여주고 주무신다로 직접 높여줬으니까 직접 높임이죠. 주체 높임 중에서도 직접 높임이에요. 하지만 할머니의 귀, 할머니의 눈, 할머니의 마음 이런 할머니의 소유물이나 마음이나 뭐 생각이나 신체 부분이나 이런 관련되어 있는 대상, 그런 관련되어 있는 대상을 높여서 그래서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여줄 때는 높이고자 하는 대상, 여기서 할머니였지만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르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말에 시를 결합하여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이 간접 높임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간접 높임은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시를 붙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장 선생님의 말이 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교장 선생님의 말 요게 바로 이제 주어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주어를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높여서 그래서 말의 실제 소유주인 교장 선생님을 높이는 표현이 간접 높임인데 자, 이때 우리가 말이 있으시겠습니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말이 계시겠습니다가 맞을까요? 그렇죠. 말도 아니고 말씀이라고 일단 바꿔줘야 되겠죠.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가 맞아요. 교장 선생님의 바꿔볼게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말씀이 사람도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극존칭으로 높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계시다, 편찮으시다 이런 특수어휘가 아니라 그냥 시만 살짝 넣어줘서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방식, 바로 간접 높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마음이 아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마음이 편찮으시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마음이 아프시다라고 해야겠죠. 자, 선생님은 일단 주체 높임의 조사인 깨서 사용해 줘야 되고요. 지금 마음이 편찮으시다가 아니라 보다 아프시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선생님, 특수어휘가 뭔데요? 자, 특수어휘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자, 특수어휘는 뭐냐면요. 바로 높임의 표현을 사용할 때 한 단어가 아예 덩어리째로 그 자체로 높임의 표현을,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높임의 특수어휘입니다. 여기 잠시 적어줄게요. 높임의 특수어휘란 무엇이냐? 선어말 어미 시, 그러니까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그 자체가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어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먹다 대신에 드시다, 들다, 잡수시다 같은 표현 사용하는 거 있죠? 잡수시다의 다른 표현으로 잡수다, 잡숫다도 같은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특수어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왜요, 선생님? 이거 보면은 시 들어갔잖아요. 높임 선어말이 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드다라는 단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드다에다가 시가 붙은 게 아니라, 물론 잡수시다 같은 건 잡수다라는 단어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잡수다라는 단어 자체도 높임 표현이 있는데 그 높임 표현에 좀 더 높임 표현을 넣은 게 지금 잡수시다인 거예요. 잡수다 자체도 이미 높임의 특수어휘이기 때문에 높임의 특수어휘에 시가 한 번 더 들어간 것 뿐이죠. 그리고 드시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네, 드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다에 시가 붙은 게 아니라 드시다 자체로 뭐예요? 하나의 그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잡수시다 같은 경우는 잡수다가 있으니까 이때의 시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특수어휘들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그 자체가 하나로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들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때요? 시 자체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죠. 잡수다나 잡숫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시가 아예 안 들어가 있죠. 하지만 그래도 단어 그 자체가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특수어휘입니다. 자, 아프다 한번 찾아볼게요. 아프다의 특수어휘는 편찮으시다이죠. 네, 편찮으시다. 자다 같은 경우는 주무시다이죠. 그리고 죽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있다 대신엔 계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계시다나 주무시다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이 시가 빠졌을 때 단어가 없어요. 주무다, 개다 이런 단어 없죠. 주무다, 개다 이런 단어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시는 뭐예요?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아니라 주무시다 자체로 하나의 단어이고 계시다 자체로 하나의 단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돌아가다는 단어는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돌아가시다에서 시를 뺀 돌아가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다 자체를 역시 하나의 높임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객체 높임.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 서술의 객체, 즉 필수적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여주는 표현이 바로 객체 높임이라고 봅니다. 자, 객체 높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객체가 뭐냐면 주체의 반대말이에요. 주체는 능동적으로 자기가 뭘 하는 거죠. 객체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당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수학 문제를 여쭈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물어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지만 물어보는 행위를 당하는 사람은 바로 선생님이죠. 선생님께 문제를 여쭈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선생님은 문제 물어보는 걸 당한 사람이니까 바로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 겁니다. 객체는 어떤 행동을 당하는 사람이다. 적어볼게요. 어떤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 행위를 당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부사어가 되거나 또는 목적어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필수적 부사어에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요, 에게나 깨 조사를 쓰게 되죠.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나는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처럼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가할 때 우리가 에게 깨를 쓰죠. 그다음에 목적어는 을을이 붙는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죠. 그래서 에게 깨나 또는 을을 써서 그 안에 있는 대상이 높아질 때 그때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한다?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자, 객체 높임을 사용할 때는요, 높임의 부사격 조사 뭘 사용해요? 바로 깨를 사용합니다. 깨가 나온다 그럼 이건 객체 높임이네? 바로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깨는 다 100% 객체 높임이에요. 그럼 특수어휘 한번 볼게요. 자, 객체 높임에도 특수어휘가 사용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말하다 묻다 대신에 우리가 여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선생님께 여쭈다, 여쭙다, 여쭈옵다 이런 표현들 바로 객체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선생님을 뵙다, 배웁다, 임금님을 배웁다. 배웁다는 약간 좀 더 예스러운 표현이죠. 뵙다, 배웁다는 역시 뭐예요? 네, 객체 높임입니다. 반드시 뵙다, 배웁다 앞에는 누구누구를 뵙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이라고 목적어가 꼭 필요하니까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죠. 주다 대신은 뭘 써요? 그렇죠. 드리다를 쓰고요. 데리다 대신은 모시다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높임이 드러난 표현을 찾아 밑줄 긋고 높임의 종류를 구별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때 높임의 종류를 구별할 때 우리가 이 기호를 좀 사용해 볼게요. 먼저 주체 높임에는 네모, 객체 높임에는 세모, 그리고 상대 높임에는 동그라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먼저 모르는 건 선생님께 여쭤봐 라고 했을 때, 자, 선생님께 깨는 무조건 뭐다? 객체 높임이다. 여쭤도 보다? 네,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니까 객체 높임이죠. 그 다음에 봐, 해체네요. 해체의 반말이죠. 상대 높임입니다. 여기서 선생님께 라고 했을 때, 자, 이 선생님께는 문장 성분 뭘까요? 문장 성분 바로 필수 부사어입니다. 선생님께는 필수 부사어입니다. 여기서 잠시 선생님 부사어는 뭐고 또 필수 부사어는 뭐예요? 자, 궁금한 학생들 있을까봐 잠시 부사어랑 필수 부사어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여기 옆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부사어는 뭐고 필수 부사어는 뭘까요? 자, 먼저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요, 용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부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사어 적어볼게요. 용어를 꾸며주는, 다른 말로 수식해준다, 내용을 한정한다 이런 말로도 표현합니다. 꾸며주는 문장 성분, 그것을 바로 부사어라고 하죠. 그럼 선생님 용어는 뭔데요? 자, 용어는 뭘까요? 네, 용어는 동사, 형용사를 뜻하죠. 동사, 움직이는 그런 말들,
있다, 뭐 자다, 가다 이런 게 동사라면 형용사는 뭐 예쁘다, 따뜻하다, 착하다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동사, 형용사 같은 용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 바로 부사어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태양이 환하게 빛난다. 자, 여기서 빛나다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네. 빛을 뿜어내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서 빛난다 동사인데요. 자, 여기서 환하게는 동사인 용언인, 즉 용언인 빛나다를 꾸며주고 있죠. 환하게가 어떻게 빛나는데? 환하게. 빛나는데 어떻게 환하게. 자, 그래서 환하게는 부사어입니다. 적어보면 빛나다는 용언, 즉 동사이고 환하게는 부사어이죠. 이런 게 바로 부사어인데요. 이때 환하게를 우리가 생략해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다. 크게 차이 없이 태양이 빛난다. 이렇게도 뜻이 별다른 차이 없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부사어들은요. 수의적인 경우가 많아요. 수의라는 건 뭐냐면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의대로 넣고 빼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수의적 부사어입니다. 그런데 필수 부사어도 있어요. 부사어 종류 중에서는 수의적 부사어가 있고요. 필수적 부사어가 있는데 필수적 부사어는 문장에서 빼게 되면 내용이 좀 어색해지고 성립이 안 되고 그리고 뜻이 많이 바뀌는 그래서 꼭 필요한 성분의 부사어가 바로 필수 부사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영쌤이 나를 삼았다. 자, 말 어때요? 어색하죠? 선영쌤이 나를 삼았다. 아, 뭘로 삼았는데? 뭘로? 뭐, 남편으로 삼았어? 뭐, 제자로 삼았어? 친구로 삼았어? 뭘로 삼았는데? 네, 선영쌤이 나를 수제자로 삼았죠. 네, 선생님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자, 수제자로 삼았습니다. 현영쌤이 나를 수제자로 삼았다 해서 여기서 수제자로가 뭐예요? 바로 필수 부사어인 거죠. 절대 빠질 수 없어요. 빠지면 이상해요. 자, 이게 바로 필수 부사어입니다. 비슷한 걸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엄마가 나에게 용돈을 주셨다 해서 나에게 빼고 용돈을 주셨다만 하게 되면은 엄마가 누구한테 줬는데?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어색하고 불완전한 문장이 돼요. 언제나 어떤 것을 주었을 때는 반드시 받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엄마가 나에게 용돈을 주셨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이 바로 필수 부사어예요? 나에게가 필수 부사어가 됩니다. 이때 엄마가는 주어가 되고 용돈을은 목적어가 되고 주셨다는 서술어가 되죠. 자, 이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와 수의적 부사어가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다시 2번으로 돌아가 볼게요. 1번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선생님께서 깨는 여쭤보면 당하는 대상으로 필수 부사어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수 부사어나 목적어의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객체라고 하죠. 이것도 적어봅시다. 여기서 선생님은 뭐예요? 바로 객체예요, 객체. 자, 이 깨나 여쭤 같은 표현은 다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어요. 선생님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객체 높임이다. 네,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니까 객체 높임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 반은 이 말을 건네고 있는 사람을 낮추는 해체예요. 그러니까 야,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께 여쭤봐. 그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봐라고 말하는 그런 바른 언어 생활을 쓰는 학생들 별로 없죠. 선생님에게 물어봐 이렇게 얘기 많이들 하죠. 네. 그런데 어쨌거나 친구한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반말체 바로 해체가 있습니다. 이 반은 상대방 듣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듣고 있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높이고 낮추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체는 바로 뭐다? 상대 높임입니다.
동그라미는 다 상대 높임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조금 그냥 단어가 객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동그라미를 썼지만 네, 동그라미는 전부 상대 높임이라고 보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께에서 보면요. 님이 있잖아요. 선생께 여쭤봐 안 하고 선생님께 했어요. 네, 역시 필수부사인 선생님을 높이는 표현이라 님도 여기서 높임 전미사, 높임의 전미사, 님도 바로 보다 네, 객체 높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에 가셨습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에서 깨서가 뭐냐면요. 바로 네, 주어인 아버지를 높여주는 주격조사이죠. 여기 밑줄 아버지께서는 뭐다? 주어입니다. 자, 주어에서 아버지는 바로 뭡니까? 아버지께서까지는 주어고 아버지는 주체이죠. 주체. 자, 주체인 아버지를 높여주는 께서는 뭐다? 주체 높임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할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에 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모시고는 누구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면 강아지를 모시고 갔다고 하지 않아요. 강아지를 데리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니까 지금 목적어인 이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 할아버지를이 목적어이니까 할아버지는 객체이겠죠. 자, 목적어에 속하는 할아버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객체를 높여주기 위해 모시고라는 특수어휘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모시고는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 다음 식당에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가셨습니다. 가다의 어간, 동사 어간이죠. 동사 어간 가와 높임을 선험할 어미 시와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엇 과거 시제 선험할 어미 엇 그 다음에 습니다 라고 하는 하십시오체의 높임의 상대 높임의 종결어미 습니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시었습니다를 빨리 해서 가셨습니다 줄여서 쓰게 되겠죠. 자, 이때 가셨습니다에서 바로 뭐요? 이 시가 주체 높임이 됩니다. 시가 주체 높임이 되죠. 누가 갔어요? 바로 아버지가 식당에 가신 거예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시가 쓰였으니까 이 시는 주어인 아버지를 높였다 해서 주체 높임의 선험할 어미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선험할 어미는 뭐예요? 아니 선험할 어미를 하기 전에 이미 어미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여기 동사 어간의 어간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 어간과 어미 선험할 어미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용어는 아까 배웠는데 벌써 까먹진 않았겠죠? 동사랑 형용사인 이 용어는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용언을 딱 구분했을 때 용언 안에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용언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라기보다는요. 용언에서 그 어떤 부분이죠. 용언을 딱 잘라서 앞과 뒤로 잘랐을 때 용언의 앞부분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용언의 앞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하고요. 용언의 뒷부분을 우리가 어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어간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지 않아요.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자법 스펠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어미는 모양을 바꿉니다.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자에서 지금 먹 이 부분들은 전혀 모양이 바뀌지 않았죠.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어간입니다. 어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다와 고, 다, 고, 은이, 자
얘네들은 어때요? 모양이 다 바뀌었죠? 바로 이게 마치 물고기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가는 것처럼 꼬리가 바뀌는 것처럼 바로 단어의 꼬리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의 꼬리다 해서 꼬리 밑자를 써서 꼬리 밑 끝 밑자를 써서 어미라고 합니다. 어간과 어미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간과 어미까지 이제 했다면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는 또 무엇인지도 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어미에서 이 미가 바로 단어에서 바뀌는 부분 꼬리라고 했죠. 단어의 어미란 단어, 말 어자의 끝 밑자죠. 네, 그래서 단어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뀌는 부분의 이 어미는 또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어미가 또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자, 어미가 자체가 또 두 개로 나뉘어져요. 어미는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온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 어말 어미에서 말은 뭐예요? 끝 말자죠. 끝말. 네. 그래서 어말 어미는 아주 문장 끝에 오는 가장 맨 끝에 오는 어미가 바로 어말 어미입니다. 그리고 자, 적어볼게요. 끝에 오는 가장 끝에 오는 어미예요.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입니다. 여기 보면 선이 바로 뭐예요? 앞 선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말 어미 앞에 선행해서 온다는 뜻이에요.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여기서 다고 은이 자 같은 경우에는 어미이기도 하지만 무슨 어미냐면 어말 어미예요. 근데 이 어말 어미 앞에 우리가 선어말 어미를 넣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같이 묶여버리네요. 이렇게 옮겼을 때 이 사이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죠. 자, 예를 들면요. 먹겠다. 먹었고 또 여기에는 의가 이렇게 있으니까 먹으시니 그리고 또 뭐가 들어서 먹겠자는 안 되겠고 여기는 좀 들어갈 만한 게 좀 없어 보이네요. 네, 이런 get이나 ot이나 의시 같은 이런 get, 의시 같은 이런 어미들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어말 어미 앞에 왔죠. 그래서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여기 먹으시가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먹으시자? 근데 자기 자신 높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어말 어미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봤던 이 가시였습니다. 해서 시는 뭐예요?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자, 다음 계속 문제 풀어볼게요. 3번. 저는 지난주에 그 책을 다 읽었어요. 라고 했어요. 자, 이때 저와 요는 듣는 사람을 높여주고 있죠. 이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윗사람한테는 저 지난주에 그 책 다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친구나 아랫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 그 책 다 읽었어. 나 그 책 지난주에 다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다 읽었어 하면 해체고 다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해라체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읽었어요. 존댓말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바로 상대 높임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상대 높임이죠.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어른들께서 지금 거실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른들께서 문장 성분 뭘까요? 어른들께서 네.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알겠죠? 그렇습니다.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실에서 이건 문장 성분 뭘까요? 네, 부사어이죠.
전부 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나누고 있는 행동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언제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은 시간의 부사어이고 거실에선 장소의 부사어이죠. 자, 용언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사어입니다. 말씀 을을이 붙었으니까 목적어예요. 나누고 계셔. 서술어이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른들께서에서 이 께서는 주어인 어른들을 높이고 있죠. 주체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체 높임이죠. 그 다음에 말씀. 어른들이 아니라 애들이 말하고 있었다면 애들이 말씀을 이렇게 안 하고 애들이 말을 해. 애들이 얘기를 해.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말씀도 주어인 어른을 높이기 위한 말로 께서가 쓰인 겁니다. 말씀이란 단어는요. 이렇게 어른들께서처럼 주체를 높일 수도 있지만요.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말씀, 때로는 주체 높임, 때로는 상대 높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나누고 계셔에서 보면요. 계셔에서 자, 여러분 문제 이 셔에 선어만 높임어미 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계셔라는, 계시다라는 단어 자체일까요? 그렇습니다. 계셔, 계시다라는 바로 특수어휘 한 몽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역시 주체 높임의 표현이죠. 다음 계셔에서요. 계셔는 계시다의 어가 아닌 계시와 그리고 바로 해체의 문장 종결어미인 해체의 평서형 문장 종결어미인 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계시어. 그래서 여기서 계시까지는 뭐예요? 계시까지는 주체 높임이고요. 어는 뭐예요? 어는 듣는 사람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높임인 거죠. 듣는 사람 낮추고 있는 상대 높임 어입니다. 그래서 계셔 안에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둘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볼게요. 우리 형님께서 댁에게 볼 일이 있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형님께서 형님이 뭡니까? 여기서 주어로 등장했습니다. 주체이죠. 주어입니다. 주어. 우리 형님께서 댁에게는 뭘까요? 이거 댁에게는 필수 부사어이네요. 그 다음에 볼 일이 있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볼 일이 있으시오. 시가 나왔네요. 네, 시. 과연 어떤 높임의 종류에 속할까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께서는요. 주어인 형님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체 높임에 속합니다. 그리고 댁에게에서 이 댁은요. 자, 자기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을 약간 대우해주는 표현이에요. 물론 뭐 할머님 댁에 가자처럼 남의 집이나 가정을 높여 이르는, 집을 높여 이르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요. 듣는 이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청자가 바로 청자를 높이고 낮추는 표현인데 적어줄게요. 자, 여기서 댁이 무슨 표현인지 보자면요. 댁은 청자가 대등하거나 아랫사람일 때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그게 바로 댁이죠. 그러니까 청자를 이제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댁도 상대 높임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볼 일이 있으시오에서 자 시도 볼게요. 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입니다. 왜냐하면 시가 누구를 지금 높이고 있으니까요. 형님을 높이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질문 이렇게 형님에게서 볼 일이 있으시오. 사실 이 있으시오는요. 볼 일을 높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볼 일을 높여줌을 통해서 누굴 결국 높여주는 거예요? 형님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께서 댁에게 볼 일이 있으시오는 결국 무슨 높임에 속합니까? 바로 간접 높임에 속하는 것이죠. 볼 일을 높여서 그래서 형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일이 계시오.
볼 일이 계시오라고 하면 어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있으시오라고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는 뭐예요? 오는 하우체의 상대 높임이죠. 하우체의 상대 높임입니다. 그 다음 6번 볼게요. 누나가 어머니께 모자를 선물로 드렸어 라고 했습니다. 자, 누나가 주어이고 어머니께 필수 부사어이죠. 필수 부사어인 어머니 객체를 높이고 있으니까 객체 높임 깨가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모자를 선물로 드렸어. 드리다란 표현도 필수 부사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볼게요. 필수 부사어인 어머니께에서 어머니 바로 뭐예요? 객체죠. 객체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드리다도보다 객체 높임이다. 그리고 드렸어에서 어는 마지막에 반말을 하고 있죠. 네, 해체의 상대 높임입니다. 상대방을 친근하게 낮추는 비격식체 표현인 해체의 바로 뭐예요? 상대 높임 종결어미죠. 그 다음 7번 볼게요.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때 님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주체 높임의 주체 높임의 전미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님은 뭐예요? 바로 무엇이다? 상대 높임의 전미사입니다. 높임 전미사 님. 자, 여기서 또 전미사는 또 뭐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미사가 뭐냐면요. 접사 중에서 꼬리에 오는 끝에 오는 게 전미사예요. 네, 그 앞에 오면 접두사입니다. 그럼 접사는 뭐냐? 자, 이것도 접사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접사까지 적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용어는 다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자, 접사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접사가 뭐냐면요. 어근이나 어떤 단어에 붙어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혼자 쓰이지 못하는 말. 그게 바로 접사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아무런 이제 그 뜻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요새는 님 왜 그러세요처럼 님을 마치 대명사처럼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약간 잘못된 표현이고, 님은 선생님, 형님, 아버님처럼 어떤 어근에 붙어야지 되는 다른 단어에 붙어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서 높임의 뜻을 더해주거나, 선생님 하면은 님이 높임의 뜻을 더해준 거죠. 그리고 풋사과처럼 사과가 덜 익었다. 사과 중에서 덜 익은 사과라고 뜻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뜻을 더해주거나 제한하는 그런 혼자 쓰이지 못하는 말이 바로 접사이죠. 풋사과에서 이 풋은 사과의 뜻을 덜 익은 사과로 제한시켜줍니다. 그리고 앞에 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접두사예요. 그에 비해서 뭐가 있을까요? 먹이다 같은 경우에는요. 먹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먹다의 뜻에 시킨다는 뜻, 그러니까 먹게 만든다라고 시키는 뜻을 더해주는 이 이라는 접사가 붙었죠. 그래서 먹이다는 이제 접사에 속합니다. 먹이다에서 이는 접사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는요. 가운데에 왔는데 왜 전미사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먹이 진짜 뜻이 있는 어근이거든요. 먹은 어근이고 이 어근 뒤에 붙었으면 실제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 뒤에 붙었으면 이는 접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근의 뒤에 붙었으니까 정확히는 접미사가 되겠죠. 여러분들 접두사, 전미사까지도 뜻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나쁜 어려운 문법 용어는 없을 겁니다. 계속 볼게요.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있습니다. 제나 씁니다는
상대 높임이죠. 그다음에 드릴 말씀. 자, 이거는 청자의 선생님 높였으니까 상대 높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아니에요. 드리다는 언제나 객체 높임에 사용된 특수어휘예요. 사실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요. 제가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즉 필수부사 객체인 선생님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드릴과 말씀이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전부 다 객체 높임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거 7번은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렇게 선생님께처럼 생략되어 있는 그런 문장 성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객체 높임이라는 걸 찾기가 되게 힘들죠. 이런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8번 볼게요. 당신이 주신 이별 덕분에 저도 비련의 주인공이 되어보네요. 라고 했습니다. 자, 당신이 주신, 자, 여기서 주시다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는 언제나 주체 높임이죠. 당신이가 주어잖아요. 주어를 높이기 위해 시다가 쓰였죠. 그래서 시는 주체 높임. 저는 상대 높임, 요도 상대 높임이죠. 저랑 저와 문장의 종결 어미는 다 상대 높임이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주체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9번 사장님을 뵙고자 합니다. 자, 사장님을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자, 목적어 즉 객체를 높이기 위해 님이 쓰였으니까 객체 높임의 전미사 님이죠. 그다음에 뵙다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죠. 역시 목적어 사장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뵙고자도 뭐다? 객체 높임의 어휘이다. 그다음에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님께서는 다르죠. 자, 여기 있는 님은 사장님께서는 이 주어로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님은 주어를 높이는 뭐다? 주체 높임이다. 께서도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이죠. 계시다. 자, 계시다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네, 하나의 특수 어휘로 주체 높임이죠. 요는 상대 높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많이 어려웠나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들 텐데 잠시 쉬었다가 네, 그 다음 것도 이어서 봐주세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상대 높임의 문장 종결 표현을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대 높임의 그 문장 종결 표현은 네, 다음 유튜브에서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고 벌써 밤 12시 20분을 달리고 있네요. 네, 저도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 빠이빠이.